그녀가 쓰레기통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억만장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결코 잊지 못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건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숫자와 침착함에 익숙하지만 종이가 아닌 마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법을 처음 배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 쇼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그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나커스에서 시끄럽게 저녁을 먹은 후 웨이터들이 조용히 음식을 제공하고 사업가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레스토랑. 다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차에 가지 않고 거리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신도 이유를 몰랐다. 아마도 협상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마도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대리석과 크리스탈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는 젖은 종이 냄새, 타는 냄새, 그리고 장갑차 운전자가 보통 맡지 못하는 다른 냄새가 났다. 그는 빠르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췄다. 컨테이너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고양이, 노숙자, 아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6살쯤 된 어린 소녀가 바닥에 앉아 가슴에 더럽고 부드러운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큰 눈. 그는 왜 그 광경을 보고 갈비뼈 아래 어딘가를 꽉 쥐었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 다만 지쳐있는 듯한 표정. 어떻게 여기에 오셨나요? 그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 채 한숨을 쉬었다.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한쪽 귀가 없는 타버린 곰인형을 꼭 껴안았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침묵.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무서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따뜻함이 이끄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요. 그녀의 이름은 은지예요. 그는 차를 타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곰의 이름은 포르스예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매수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투자를 통해 정보를 바꾸었지만 이제는 더러운 코트를 입은 소녀가 그의 앞에 서서 죽은 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목욕을 하라고 권했다. 저는 물이 무서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따뜻한 수건으로 해주세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틀고 냄비를 스토브 위에 올려놓고 마치 주가가 수건에 달려있는 것처럼 수건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특이합니다. 그는 파스타를 만듭니다. 치즈가 들어간 파스타죠. 그녀는 더 이상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집중해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이사회에서 어떤 칭찬보다도 그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거실에 침대를 마련해주고 밤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녀는 곰 옆에 누웠지만 곰은 문 앞에 서서 지켜보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들 때까지 머물러 줄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바닥에 앉았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마비되었지만 그는 계속 앉아 있었다. 그녀는 10분 안에 잠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의사에게 전화해서 옷을 사고 비서에게 아무런 형식적인 절차 없이 심리치료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지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녀는 행동만 믿어요. 이틀 후에 그녀는 나를 쫓아낼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설령 제가 뭔가를 깨뜨린다고 해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그려드릴게요. 나. 아니, 너와 나는 구름 속에 있어. 거기는 정말 좋아.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는데 아무 이유도 없었다. 그저 근처에 당신이 제에 뒤덮여 있더라도 구름 속에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작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뿐이었다. 은지는 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시만. 그가 친척을 찾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낼 때까지, 그때까지 좀 더 기다리게 두자.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사는 현재만이 남았다. 묻지도, 간청하지도 않는 그 소녀는 그저 근처에 나타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가까움은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거리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은지는 카페트에 앉아 마커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그림을 보고 이게 우리야 라고 물었다. 기사에는 귀가 그을린 거대한 테디베어, 줄무늬 드레스를 입은 소녀, 어리둥절한 미소를 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사람들에게서 그림자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끌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그들이 오는 곳인 것처럼요. 맞아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녀는 위를 가리켰다. 여기는 밤에도 항상 밝아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치를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3분 안에 이사회에 투표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떠나길 원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가 영원히 여기 있기를 원한다면? 그는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조종도, 오직 희망만이 있었다. 조용하고, 유치하고, 거의 불가능한 희망만이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도 아니고 항상 일관되게도 아닙니다. 밤에 불이 났어요. 뇌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더니 어머니가 저를 담요로 감싸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길에서 깨어났는데 부모님이 못 찾으시더라고요. 누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차 밑에 숨었다가 길을 따라 걸었죠. 가끔은 음식을 주기도 했어요. 남자가 빵을 주기도 하고 여자가 코트를 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는 무엇이 더 무서운지 알 수 없었다. 불인지 아니면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지. 왜 경찰에 가지 않으세요? 저는 포르스경이 저에게서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테디베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온 세상이며 그녀의 가족, 부모님, 그리고 그녀의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불이 돌아온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방으로 달려갔다. 은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고 눈을 뜬 채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그 다음에는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나는 그들을 깨울 수 없어라고 속삭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것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들린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을 때만 빼고. 그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했다. 아침밥을 만들고, 발에 맞는 운동화를 찾고, 책을 읽는 것. 처음에는 너무 격식적인 말투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녀는 동물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는 늑대, 토끼, 올빼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법을 배웠다. 이상하고도 예상치 못하게 중요한 일이었다. 알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주지사와의 회의를 취소한 것이다. 그의 보좌관은 격분했다. 담인, 이건 중요한 결정이야. 신용 한도 설정, 동남아시아 투자. 열이 나고 여자아이가 기침을 하고 있어. 다른 건 다 미뤄도 돼.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은지는 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그저 어른이 되기 위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 후, 그는 그녀를 검진받으러 데려갔다. 그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죠.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좋은 게 뭔지 알아? 그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건 그녀에게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누구인가? 지금은 그저 그녀를 발견한 사람일 뿐이야. 그럼 그녀를 잃지 마.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걸. 은지는 그의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다. 원래 부자였어. 아니, 처음엔 가난했고, 그 다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혼자였지. 그리고 지금은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내가 좋아. 넥타이는 안 매도 좋아. 변화의 첫 징후는 빈 코코아 잔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치우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치웠다. 그것은 그녀가 이곳을 집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 달,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달력을 보지 않았다. 마감일, 계약, 보고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소소한 것들이었다. 은지의 신발끈을 매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사과 소스를 사주고, 교과서적인 어조로 말하지 않는 심리 상담사를 찾는 일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제 매일 아침 뉴스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도 제 꿈을 꿨어요. 그녀가 아침 식사 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밖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었죠.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배낭에는 포르스가 있었는데 새로 온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꿈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믿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어둠을 걷어내고 그녀를 응접실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수업은 조용했다.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그림을 그렸다. 3주 후,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물감을 나누었다. 5주 후, 그녀는 그에게 그림을 가져왔다. 그들의 집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림처럼 회색이 아니라 노란색의 하트 모양 창문이 있는 그림이었다. 이거 직접 그린 거야. 아니, 그냥 봤어. 그는 사무실 금고 바로 그 그림을 걸어 두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심리 상담사는 60대의 조용한 남자로 코트는 입지 않은 채 다정한 눈빛을 지녔다. 그는 다른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말했다. 그녀는 강한 정신력을 지녔지만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요. 다시는 그 상실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다미는 밤늦도록 깨어 있었다. 그는 항상 계획을 세우는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려웠다. 우연히 얻었지만 이제는 필요해진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공고히 해야 할지 몰랐다. 입양이든 보호자든. 하지만 만약 그녀가 납치되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는 전형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독신이고 자녀도 없고 너무 부유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며 너무 비밀스러워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도를 즉시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만약 그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면 어쩌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더 강하다면 어떨까?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싸워야 해도, 비명을 질러야 해도 난거기 있을 거야.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지.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몸을 밀착했다. 그는 그녀의 떨림을 느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떠나고 싶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원하면 어떡해요?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은 박씨로 내 머리를 때리고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줄 거야. 그는 임시 후견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작업, 증명서, 위임장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았습니다. 변호사들은 당황한 듯 말했다. 다민 씨, 당신은 집, 생활 방식, 심리적 특성 등을 조사받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감사를 맡기세요. 기업 감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은지 생일에 그는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줬어요. 파티도, 쇼도 없이 집에서 조용히 케이크와 촛불 3개로만 이루어진 행사였죠. 그녀는 소원을 빌었고 그것을 날려버렸다. 무슨 부탁을 하셨어요? 그가 물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내 아빠가 되는 것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처음으로 그녀가 그를 먼저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가 그녀를 재우고 있을 때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를 잊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달라요. 엄마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 옆에 있는 존재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을 뿐이야. 그녀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때 그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누구였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이 남자에게서도 아빠에게서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곳에는 펜으로 글을 쓰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그에게 목숨이 달려있는 낯선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임시 양육권 심리는 화요일 오전 8시 4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다미는 최고의 정장을 입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매우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꽃무늬 원피스를 선택하고 박씨가 적힌 백팩을 등에 메고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어?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다 말해줄게. 그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법원에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라 어른의 눈 같았다. 마치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의 눈 같았다. 법정에는 판사와 피곤한 표정의 50대 여성 한 분, 검사, 보호기관 관계자와 다민의 변호인, 그리고 사회복지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범한 절차였다. 마치 수십억 달러가 걸려있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처럼 그의 심장만 쿵쾅거렸다. 하지만 이제 은지는 위험에 처했다. 다민 씨, 당신은 미혼이고 육아 경험도 없으며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제가 이미 했거든요. 딸아이의 두려움, 꿈, 제일 좋아하는 치약, 그리고 진정하는 데 필요한 마커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집에서만 웃으니까. 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요. 교사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마음은 있잖아요. 그게 어떤 학위보다 중요해요. 검찰은 다민이 은지를 길거리에서 픽업하는 카메라 사진, 폐쇄적인 생활에 대한 언급,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증명서 등을 공개했지만 아마도 아이의 진짜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을 때만 빼고. 그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했다. 아침밥을 만들고, 발에 맞는 운동화를 찾고,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너무 격식적인 말투에 어색하게 단어를 외웠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녀는 동물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는 늑대, 토끼,
올빼미 이야기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상하고도 예상치 못하게 중요한 일이었다. 알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주지사와의 회의를 취소했다. 그의 보좌관은 경로했다. 이건 중요한 결정이야. 담이나. 동남아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야. 열이 있고 여자애가 기침을 하고 있으니 다른 건 다 기다려.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때 은지는 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그저 어른이 되기 위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 후 그는 그녀를 검진에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뭔지 알아? 그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그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야. 의사가 말을 이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누군가 물었다. 자, 이제 그녀를 찾아낸 사람으로만 남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럼 그녀를 잃지 마세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기회니까요. 은지는 그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항상 부자였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가난했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났고, 그 다음에는 외로웠어요. 그럼 지금은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신을 좋아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너도 그래. 변화의 첫 징후는 빈 코코아 컵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치우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치웠다. 즉, 그녀는 이곳을 집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한 달,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달력을 보지 않았다. 마감일, 계약서, 보고서. 모든 게 뒤로 미뤄졌다. 그 대신 간단한 일들이 이어졌다. 은지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소스를 사주고, 교과서적인 말투가 아닌 심리 상담사를 찾아주는 일이었다. 그는 여전히 은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매일 아침 뉴스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오늘 또 제 꿈을 꿨어요. 그녀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본 것 같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죠.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배낭에는 포르스가 있었는데 그는 새로 온 사람이긴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꿈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믿었고 그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둠이 덜해지자 그녀를 응접실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교훈은 침묵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그림을 그렸다. 3주 후,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페인트를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5주 후, 그녀는 그에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집이었는데, 그림처럼 회색이 아니라 노란색의 하트 모양 창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거 지어낸 거야? 아니, 그냥 봤어. 그는 그 그림을 자신의 사무실 금고 바로 위에 걸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심리 상담사는 6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조용하고 코트도 입지 않은 채 친절한 눈빛을 지녔다. 그는 또 한 번의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말했다. 그녀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만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요. 다시는 그 상실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해요.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해요. 다미는 밤늦도록 깨어 있었다. 그는 항상 계획을 세우는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려웠다. 우연히 얻었지만 이제는 필요해진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다. 입양이든 보호자든. 만약 감독이 있고 그녀를 데려갈 수 있다면 그는 전형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독신이고 자녀도 없고 너무 부유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며 너무 비밀스러워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도를 즉시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혹시 누가 와서 나를 데려가면 어쩌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널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이 더 강하면 어떡해?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싸워야 하고 비명을 질러야 해도 난국이 있을 거야. 절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지, 그가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몸을 밀착했다. 그는 그녀의 떨림을 느꼈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에 그녀가 말했다.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럼 당신은 박시로 내 머리를 때리고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줄 거야. 은지가 말했다. 그는 임시 보호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서류, 증명서, 위임장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았습니다. 변호사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민 씨, 그들이 당신을 조사할 거라는 걸 아십니까? 집, 생활 방식, 심리적 특성 말입니다. 조사받으세요. 사업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훨씬 더 힘들어요.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는 후견인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은지 생일에 그는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해줬어요. 파티도, 쇼도 없이 집에서 조용히 케이크와 촛불 3개만 켰죠. 은지는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어요. 뭘 부탁했어? 그가 물었다. 내 아빠가 되는 건 절대 안 바꿀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먼저 껴안았다. 그날 밤 그가 그녀를 재우고 있을 때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를 잊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달라요. 엄마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 옆에 있는 존재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 있고 싶을 뿐이야. 그녀가 잠든 사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누구였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분명 그 사람도 아빠도 아니었다. 방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펜 찰칵거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그의 목숨을 좌우하는 낯선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의 목숨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었다. 임시 구금 심리는 화요일 오전 8시 45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최고의 정장 대신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꽃무늬 원피스를 선택하고 박씨가 적힌 백팩을 등에 메고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어?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다 말해줄게. 그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법원에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도 지나치게 성숙하지도 않았다. 마치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이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 법정에는 판사와 피곤한 표정의 50대 여성, 검사, 보호기관 담당자, 담임의 변호인,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온 수행원이 앉아 있었다. 평범한 절차였다. 마치 수십억 달러가 걸려있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처럼 그의 심장만 쿵쾅거렸다. 하지만 이제 은지는 위험에 처했다. 다민 씨, 당신은 미혼이고 육아 경험도 없으며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요.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딸아이의 두려움, 꿈, 제일 좋아하는 치약, 그리고 진정하는 데 필요한 마커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집에서만 웃고, 말로만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진심으로 저를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교사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마음은 있잖아요. 그게 어떤 학위보다 중요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민이 거리에서 은지를 태우는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 그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아이의 진짜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증거. 그는 마치 일격을 맞은 듯 말없이 모든 말을 경청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은지의 손을 잡았을 뿐이었다. 은지는 그의 손가락을 꽉 쥐더니 명령도, 허락도 없이 갑자기 일어섰다. 말해도 될까요? 은지가 물었다. 판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좋아. 얘야. 진정해. 은지는 모두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 집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지하실에 살아요. 사람들이 음식을 던져주지만 아무도 머물지 않아요. 그는 머물죠. 은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비 넥타이 매는 법도 죽을 끓이는 법도 모르셨어요. 하지만 피곤할 때조차도 항상 잠자리에서 동화를 읽어주셨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셨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주신 첫 번째 분이셨기에 아버지는 제 아버지였어요. 판사는 똑바로 섰다.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고맙습니다. 은지. 앉으세요. 판사가 말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의 멈춤은 꽤 길었지만 다민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법원은 3개월 후 생활 환경에 대한 의무적 평가와 추가적인 심리 평가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임시 보호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피로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다. 방을 나가면서 은지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가 대답했다. 그는 집을 개조하기 시작했고 벽에 그녀의 그림을 걸어 별도의 육아실을 만들고 건축가에게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작은 주방을 설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서랍에 분홍색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그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동화 같은 곳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처럼요. 왕국 같은 건 없고
그저 사랑받는 방이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이 있었다. 그 여자는 엄격하고 사려 깊었다. 그는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은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책장, 침대, 그리고 직접 고른 조명까지. 그러자 은지는 경감에게 가서 제가 여기 남아도 되는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저는 이미 여기 있어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감은 미소를 지으며 나가면서 다민에게 말했다. 네가 지금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녀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너도 행복할 거야. 2개월 후 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민 씨에게 영구보호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는 법령 사본을 손에 들고 있었고 은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기뻐 뛰지 않고 그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공식적인 건가요? 영원히 공식적인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잠들었고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역사, 그들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림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곡선형 지붕이 있는 작은 집과 은지가 음절 하나하나를 써서 만든 선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은 유치한 스케치가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동차 경적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불을 끄고 방에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포르스가 근처에 있을 때만요. 곰은 이제 다민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찾은 나이든 친구가 만든 발에 하트가 꿰매진 새로운 맞춤 슈트를 입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은지가 말했다. 이제 그는 저와 비슷해요. 겉은 새롭지만 속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길거리에 나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알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왜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지? 라고 물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종 원하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고 하고 싶다면 도와주세요. 그는 얼어붙었다가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겠네요. 김 선생님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그 다음 프로젝트,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민은 사업체 하나를 팔아 자본을 확보했다. 그는 도시 외곽에 있는 옛 행정 중심지, 즉 철거 예정이었던 낡은 건물을 저당 잡았다. 그가 고용한 건축가들은 최고였지만 그의 수석 고문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은지, 여기 작은 가족식 주방이랑 놀이방이 있어야 하는데 플라스틱은 안 되고 나무랑 페인트만 써야 해. 그리고 침대는 밤에 넘어지지 않게 낮게 설치해야 해. 그녀는 모든 것을 손으로 그리며 그는 그 그림들을 디자인 부서에 전달합니다. 6개월 후, 김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숙아동,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그리고 거리를 떠도는 노인들을 위한 센터였습니다. 쉼터도, 차가운 등록센터도 아닌 진짜 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장벽이나 경비원도 없었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심리학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입구에는 곰 마스코트가 서 있었습니다.
박 씨의 정확한 복제품이지만 실물 크기입니다. 기자들은 억만장자이신데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때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가 저를 구해줬거든요. 이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의 첫날, 은지는 파란색 코트를 입고 들어와 입구에 섰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든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심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다미는 그곳에 서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자부심 그 이상의 무언가가. 삶에 대한 감사, 운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골목길의 순간들에 대한 감사였다. 그는 매일 저녁 김씨네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화를 읽어주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신탁을 운영합니다. 은지는 학교에 갔다가 공책을 한 움큼 안고 돌아왔다. 항상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가끔 햇살 가득한 도시를 그리기도 하고, 가끔은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기도 한다. 한 장의 사진에서 그는 자신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정장을 입고 있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래의 당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의 당신이에요. 누구? 그가 물었다. 좋아. 형님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할 수 있지. 그들은 완벽한 동화 속에 살지 않아요. 은지는 변덕스럽고 숙제하기 싫어하고 화를 내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하지만 은지는 항상 사과하고 은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가족 놀이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는 때때로 밤에 그녀 침대 곁으로 와서 그녀가 정상적으로 호흡하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자 고아, 어머니, 노인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편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 편지가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았습니다.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 후, 은지는 다시 집을 그렸습니다. 새로운 집은 다르고 더 커 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옆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았다면 당신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소파에 그의 옆에 누워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행복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며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전에는 아마 그 골목 쓰레기 더미에서 당신을 보기 전까지는 행복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거기에 간 게 실수였죠.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야. 마지막 장면. 그는 김 선생님 집에 앉아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고 있다. 아이들이 그의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은지가 근처에 있다. 그리고 박 씨는 거의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집의 주인공이다. 결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손길 하나가 가장 길 잃은 어른조차도 어둠 속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어른이 기꺼이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면 말이죠. 그냥 그곳에 머물면 더욱 그렇습니다.